김대중 연설대전 1차 첨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녹화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쓰시려고 녹화하는 거니까 잘 보셨다가 나중에 오늘 나오는 첨삭을 연설문 첨삭 수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순서를 정해 드릴 테니까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도선님부터 문속어 키시고 제가 시작하면 바로 원고를 읽으세요. 그냥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준비되셨나요? 일단 음소거부터 켜보세요. 네. 네, 준비 시작하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외울 필요 없고 원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준비 시작. 우리 사회는 평가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경쟁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진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공정의 시작일까요? 7, 80년대에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핵가족의 파괴와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 그리고 장소가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다른 방법으로 바꾼 것도 잘한 것일까요? 물론 잘한 것이지만 원론적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TV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텔레비전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줬지만 지금의 텔레비전은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좌절감을 느낀다는 말, 저는 요즘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쁜 기억 지우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을 듣고 그 기억을 적고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지워졌고 그리고 극복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은 웃으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기억 지우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재보셨어요? 얼마인지? 아니요, 안 재봤는데요. 그러니까 제 걸로는 제가 10시 딱 정각이 시작했으니까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먼저 박한창 씨부터 박한창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자, 음소거부터 키시고. 예, 그 김도선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패배했었던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나쁜 기억 지우개, 과거 극복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용의 방향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랄까요? 김도선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데 김도선님의 이야기라든지 본인 이야기가 좀 빠져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선택하게 된 뭔가 근거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와닿는 느낌이 약간 적은데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면 좋은 연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송소룡님 음소거 키시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개인의 의견이 조금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발상이나 좀 문제 그 주제 선택이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 그래서 텔레비전이 과거에는 어떤 꿈과 희망을 줬다면 지금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비추고 실패한 사람들에겐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통찰이죠. 그런 걸 이제 잘 발견을 하신 거고, 그래서 어떤 청중들에게 나쁜 기억 지우개를 주고 싶다. 뭐 이런 논리적인 흐름은 되게 좋아요. 참신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왜 도대체 김도선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이 대한민국 이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라고 하는 이 연설대전에 나와서 수많은 주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 대회는 주제가 자유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주제를 선택했냐 이거지. 그럼 김도선은 누구길래
김도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굳이 이 주제를 선택했어야 되냐.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뜬금없어요. 약간 좀 그게 약해요. 예를 들면 김도선 씨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유재석이야. 뭐 강호동이야. 뭐 이 정도 되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김도선을 모르잖아. 김도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건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충분히 공감대가 생기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 연설이 청중들한테 더 다가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연설이야. 이게 우리가 강연이 아니에요. 우리 강연 대회가 아닙니다. 연설 대회입니다. 제가 연설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설의 목적은 설득이에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예요. 그럼 이 연설을 들은 청중들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연설을 들은 김도선 씨는 청중들에게 나쁜 기억 지우개를 주고 싶다고 했어. 그러면 청중들은 뭐가 바뀌어요? 이 연설을 듣고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 구체적으로 청중이 이 얘기를 듣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을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법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만한 어떤 대안 제시 포인트가 있어야 그래야 연설이 끝나고 났을 때 저 사람이 저 얘기하려고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얘기도 꺼내고 뭐 그랬구나 라고 청중들이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약간 좋은 말이긴 한 굉장히 스토리 자체는 참신하고 재밌는데 듣고 나면 뭐지? 뭐지? 뭐 약간 이런 궁금증이 남는 연설인 거죠. 근데 지금 초안이니까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잘하셨고 요 내용을 좀 추가해가지고 다음번 두 번째 첨삭하실 때는 좀 보완된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시간도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5분 다 채울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시면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허율 씨. 자, 허율 씨 음소거 키시고. 네. 허율 씨.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잠시만요. 자, 허율 씨 음소거 키시고. 준비. 시작. 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난 청년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동안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곤 했는데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청년이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실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젠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주의가는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전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우대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 제가 시험이 오늘 끝나가지고 괜찮아. 네, 괜찮아. 좋습니다. 처음에 네. 그럴 수 있죠. 처음이니까 한 2분 정도 걸리네요. 아, 자, 이번에 김도선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려고 얘기를 했던 시작점은 좋았었는데 그 시작점은 좋았으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뭐 만든 것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좀 더 다듬으면 재밌을 것 같은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좀 더 끌어모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훈님 음소거 잠깐 키시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고등학생의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의자를 얘기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제를 잘 정하신 것 같고요. 저 아직 살은 덧붙여졌지 않았지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허율 씨는 아직 뭐 연설문이 완성된 게 아니어서 뭐 이렇게 뭐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힘든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게 일단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첫째는 청년 실업, 둘째는 젠더 갈등, 셋째는 능력주의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의 배제,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그 청년들의 떠난 마음을 도로 잡아와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연설 주제인 거죠. 뭐 기본적인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연설의 알갱이, 골갱이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게 연설로서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죠. 일단 그러려면 첫 번째는 제가 연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얘기가 나와요. 허율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허율이라는 사람이 왜 굳이 이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된 겁니까? 허율은 민주당원입니까? 그리고 청년입니까? 그럼 도대체 또 민주당을 지지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허율에게 그럼 같이 민주당을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친구들처럼 민주당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냥 비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민주당 편에 서서 민주당이 어떤 떠나간 청년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의 스토리, 본인과 민주당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지지했던 민주당 어쩌다가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청년들이 다 민주당 지지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왔어.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젠더 갈등을 방치했고 세 번째는 능력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민주당이 다시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 뭐 오케이. 뭐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연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실천에 대한 다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떠나간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바뀌어달라. 혹은 이 연설을 듣는 이 연설이 만약에 본선에 가게 되면 뭐 국회의원들도 와서 축사를 하고 전직 국회의원도 뭐 심사를 하고 뭐 그럴 거거든요. 민주당 관계자들도 같이 듣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들도 이렇게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청중들이 듣고 아 그래 저 친구 말이 맞네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설의 포인트를 이 어떤 떠나간 20대의 마음을 잡아오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청년 실업이나 젠더 갈등이나 뭐 능력주의 이게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 민주당 능력주의는 요즘 이준석이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 능력주의가 민주당 정권 하에서 득세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채워서 하시면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한번 준비해서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송소룡님. 자, 송소룡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청년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는 살아온 도시를 떠나지 말아야 할 꿈이 있습니다. 청년 백수 160만 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청년 백수 200만 시대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이 청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친구들이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없어질 수 없지만 청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꿈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년에게 규제가 완화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을 내가 살았던 동네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뭐 1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아직 너무 짧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현수님 음소거 잠깐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여태까지 연설문 쓰신 분들이 역시나 다 그러셨듯이 저희가 사실은
첫 번째 OT를 했을 때 이후로 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도 너무 다들 연설문들을 잘 쓰시고 자기 주장을 잘 적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룡님 연설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좀 더 자전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뭐 단점을 굳이 뽑자면은 뭐 역시나 분량 문제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뭐 잘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부님이라고 들어와 계신데 지부가 누구죠? 지부님 음소거 키시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아, 예, 오종원입니다. 제가 네네, 맞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내용이 조금 아직 뭐 초기라 좀 짧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송소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발음이 처음에 부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한 거죠. 청년 젠트리피케이션. 근데 이제 발음이 좀 불명확해가지고 처음에 뭐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래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발음을 좀 정확하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발음 조금 삑살이 나면 금방 연설의 설득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발음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굳이 정한 이유가 뭐냐. 본인이 영등포구 신길동 산다는 얘기는 했어요. 신길동 사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떠나갔고 그렇게 자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어. 근데 그렇게 자세하진 않았어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시는 분인지, 예를 들면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뭐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라도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지, 뭐 창업을 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월세가 자꾸 올라가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본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뜬금없이 저 친구가 왜 청년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지? 이런 게 좀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청년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주체가 돼서. 근데 그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송소령 씨 뭐 국회의원이에요? 구청장이에요? 부의원이에요? 아니 뭔데 본인이 정책을 만들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게 아니라 송소령 씨가 내년에 영등포구에서 구의원 선거를 내가 출마를 할 거야. 내가 만약에 내년에 영등포구 구의원 선거를 출마하는 예비 출마자야. 그래서 나는 내가 출마한다면 핵심 공약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영등포구를 만들 거고, 그래서 청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할 테니, 하지만 이 조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이 되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참가자 그 수준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그걸 만들겠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연설문이 아직 미완인 거죠. 아직은 이제 큰 얼개만 나오고 구체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을 정책을 만들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법으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목만 붙여서 법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동 가능한지도 설명을 좀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그래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나아지겠네라고 우리가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건 나쁜 거니까 없애야 돼. 정책 만들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수준이니까 그걸로는 좀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내용을 채워주시면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하고 고생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우리 박한창 씨 한번 해볼까요? 자, 박한창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되시면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는 박한창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과 학교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3년 전 서울의 신암중학교 교내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중에 상담실로 찾아온 한 친구는 최근 시험에서 떨어진 성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진 성적도 성적인데
부모님한테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과외도 하지, 학원도 다니지. 너 점수가 이게 뭐냐?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그 돈 모아서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너. 너 그 돈 모아서 너 졸업할 때 돈 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심각한 얼굴로 제가 평생 제빵 관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상담실을 찾아온 한 친구는 제빵에 관심이 생겨서 부모님한테 학원에 가서 배워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너 제빵 학원 가고 싶다고? 진짜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미술학원 간다고 했다가 중간에 말 바꿨잖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럴 거면 하지 마. 아이들은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통해 만난 부모님들은 그분들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러는 걸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패자부활전 없는 무한 경쟁 같은 우리 사회를 먼저 경험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그래야 대출이라도 받고 요즘은 그마저 쉽지 않지만 집이라도 구할 수 있고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1등급과 9등급, 우등생과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 경쟁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들 사회 속에서 암묵적으로 서열을 나누고 서로 비교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무수한 상처들이 아물지 않은 채 성인이 되어갑니다. 교육의 목적, 학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력은 국력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개인의 체력까지 국력을 위해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정도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교육개혁가 그루툰비는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곳,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 기뻐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교육 공약이 제한되고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규리 씨 지금 들어오셨나요? 아까 화장실 간다 그러셨는데 박규리 씨 계시면 음성을 잠깐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게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고요. 왜 이 소재를 선택했는지 매우 되게 잘 공감이 돼서 그 대중과의 라포르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발음과 이 음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목소리의 크기가 굉장히 좀 적절해서 귀에 잘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잘 와닿는 전달력이 좀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선민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전체적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 전체적인 내용 뭐 흐름 같은 게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제가 들었을 때 아쉬웠던 점은 이게 연설이라는 것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설득을 하는 것인데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무슨 소리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어떤 억양을 다르게 한다던가 좀 더 말을 좀 더 세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템포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차이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각인데 박한창 씨는 뭐 일단
연설문 자체가 상당히 완성이 돼 있죠. 분량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준비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심리상담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례 얘기로 시작한 거 되게 좋았고요. 그 뭐 성적 떨어진 친구하고 그다음에 제빵학원 가려다가 고민했던 그 두 개의 스토리가 조금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앞에 얘기를 하던 게 이어지는 건가? 같은 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얘기를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빵학원을 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두 사례를 정리를 해서 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왕 부모님 목소리를 이렇게 약간 그 흉내를 낸 거잖아요. 부모님인 것처럼 이렇게 대화체로. 그럴 거면 앞에 부모님과 뒤에 부모님의 말투를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앞에 부모님은 아빠 말투를 흉내내고 뒤에 부모님은 엄마 말투를 흉내낸다든가. 물론 이제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면 좀 웃기긴 하죠. 약간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알아서 잘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로 해서 패자 부활전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교육이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덴마크의 교육개혁 얘기도 하시고, 뭐 좋습니다. 그럼 좋은데 이제 알다시피 마찬가지예요. 이게 강연이 아니고 연설이잖아요. 연설이라는 건 결국 행동의 변화. 청중이 연설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해야 달라고 설득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냥 내가 이게 강연 5분짜리 강연이면 되게 좋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강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는 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나의 실천 다짐과 청중들의 행동의 대안, 청중들의 실천적인 대안, 제시, 여기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대선에서 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교육 정책 얘기하는 후보가 별로 없잖아요. 뭐 기본소득이니 뭐 복지니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정작 무슨 펀드를 만들어주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교육개혁은 되게 실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 담론이 대선에서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후보를 찍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육개혁하겠다는 후보들이 어떤 후보인지 관심 갖고 저와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라든가. 그냥 어쨌든 뭔가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연설에는. 그런 어떤 설득의 포인트.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박규리 씨 한번 해볼까요? 박규리 씨. 자, 음소거 키시고, 가능하면 비디오도 켜주시고, 아무래도 이게 연습이니까요. 지금 조금 비디오를 켜기는 외부라서. 오케이, 그럼 그냥 내용만 듣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저는 자원봉사를 했던 한 교회로부터 한 통의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유기된 신생아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가족과의 약속이 있었던 저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손이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교회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춥고 힘들었습니다. 언덕 비탈길도 심한 그곳으로 향하며 옆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말 이렇게 오기 힘든 곳까지 올라와서 아기를 버리고 가는 엄마들이 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도착한 난곡동의 베이비박스. 교회 방에는 슬프게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버려진 아기 천사 여럿이 한 방에 옹기종기 누워 있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막상 이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신생아들의 현실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는 저와 친구는 아기들에게 달라붙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서 먹였습니다. 생명을 그래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친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아기들을 케어하고 지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그렇다면 저와 제 친구가 있었던 이곳은 합법적인 곳일까요? 불법적인 곳일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곳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 자체를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단체는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출산 후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며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UN 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시각으로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유기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곳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곳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그 교회가 있는 비탈길을 오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가 최소한 죽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란 믿음으로 울면서 올라온 그 어린 부모들을 과연 범법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어린 생명과 그 부모를 범법자 혹은 피해자로 보기 전에 귀한 생명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은 어느 곳에서든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또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베이비박스가 존재해 왔습니다. 12세기 중세 살해되는 영아들을 살리고자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고, 현재는 인도와 파키스탄, 독일, 체코 다양한 문화권에서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복지제도 덕분에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거리에 유기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베이비박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 과연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명의 아기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히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함께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유기된 신생아들과 산모들을 보호하는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작은 공간과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의 국가인 한국에서 기꺼이 아이를 낳을 용기를 내준 어린 부모들과 힘없는 아기 천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장님이라고 되어 있는 분, 음소거 잠깐 키시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부족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장도방송, 유튜브 장도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분. 잠깐 자리 비우셨나요? 자, 그러면, 들어오셨네요. 네.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예. 들으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되게 주제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인데 주제가 그렇게까지 그 지금 대선 시즌에는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현숙님 아까 옵저버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현숙님? 어디 뭐 딴 데 가신 모양이네요. 자, 그럼 김도선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밖에 있는 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다고 봐요. 최근에 고레다 히로카즈의 최근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클랭크업 했는데 그게 베이비박스에 관한 얘기로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 놓칠 만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그러니까 단점을 제가 굳이 찾아낼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공감이 갔던 거를 이게 단점이 뭐였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를 접근해 주셔서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잘 들었고, 굉장히 잘 하시네요. 일단 주제도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있건 없건 어쨌든 좋은 주제는 좋은 주제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크리스마스 날 그 신생아 돕기 자원봉사를 참여했던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 수에 대한 통계 같은 게 좀 있으면 네.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좀 작년부터 올해가 좀 늘었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버려진다든가 네. 뭐 블라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 베이비박스에서 이 자원봉사를 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쉬운 질문을 던진 건 좋은데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연설대회를 해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중이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음소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바로 답변을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답이 오고 가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예선을 하실 거잖아요. 예선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예를 들면 윤범기 기자가 심사위원이다. 나는 심사위원 아니지만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윤범기 기자님 잠깐 음소거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 이 자원봉사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음소거 켜주셨으니까 바로 네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일이 과연 합법적인 일이었을까요? 불법적인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잠깐이지만 그 순간은 대화가 되잖아. 네네네.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또 이제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심사위원과의 대화를 근데 하려면 직접 누군지 특정해야 됩니다. 미리 딱 찍어서 네. 누구님 이렇게 물어보고 음소거 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셔야 그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이제 온라인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만약 알게 되는 오프라인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오프라인일 때는 그냥 청중 다수한테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온라인 대회를 할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좋아요. 마지막까지 다 좋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어쩌자는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대안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실정법상 저는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 불법이라는 거. 진짜 불법이라면 뭐 합법화 하자는 건지 그럼 합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된 게 있는지 어떤 의원이 뭐 발의라도 해놓은 게 있는지 그러면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 국회의원 뭐 축사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등등 그런 거를 연설에 좀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넣을까 고민을 했다가 못 넣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하나의 메시지를 딱 전달을 해서 이게 끝났을 때 머릿속에 한 줄로 남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제일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베이비박스 합법화에 대한 어떤 공감, 해서 이게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즉 베이비박스의 합법화를 머리에 넣어주자라는 그런 의지로 글을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좀 뭔가 구체적인 안에 또 더하면 혹시 그게 흐려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합법화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이 발의돼서 통과돼야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흐려지는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더 구체화되는 거죠. 네. 좀 그러니까 뭐 네.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고 네네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현수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되시면 한번 해보시죠. 전현수님 음소거부터 키시고요. 네. 준비. 가능하면 비디오 좀 켜주세요. 연습이니까. 네, 잠깐만요. 네. 자, 준비. 자, 지금 38분입니다. 준비 시작. 사랑이라는 망원경으로 사람이라는 별을 바라보다. 저는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발달이 더딘 것을 보고 재빨리 병원에 내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지능 지수가 70 정도라고 말씀하시며 평생 타인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애로 인해 저희 어린 시절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상상에만 의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날 병원에서의 일만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래도록 오열하셨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오늘의 저에게는 그날의 일이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남들처럼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6년간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너무나도 폭력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학교 폭력은 그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의 친구들도 저 자신도 모두 용서했습니다. 저는 잘난 척을 하고 저를 과시하는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그런 저에게 폭력으로 응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다가가는 법을 알기에 저는 너무 어렸고 저와 같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기에 친구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어리고 어렸던 모든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깊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저는 점점 더 제 내면의 어둠 속으로 숨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쓴 글들을 보면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제 안에 갇혀 살아가던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어울려 지내며 마침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뭉클이고 있던 몸을 펴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지금보다 더욱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친구 간의 다툼도 생기고 오해로 인해 멀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러한 시행착오와 도전에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했지만 몇몇 친구들과는 다시는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저는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더 많은 인간관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의 원동력은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그 시행착오에서 배움이 나온다는 경험과 그러한 배움 덕에 성장해왔던 저의 삶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도 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 저는 다시금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이전처럼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분명 그 시행착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저는 더욱 성장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만을 가꾸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역시 살고자 합니다. 대외활동을 통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저 스스로 더욱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제 연설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가 아닌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다. 저는 오로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선민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자신의 그런 경험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느꼈던 그러한 감정, 그리고 내면 속의 생각, 그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청중들에게 어떤 공감, 그리고 어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아픈 병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을 느끼면서도 슬픔을 느끼는, 그리고 저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한창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전현수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고요. 시작부터 이야기에 확 집중이 됐었어요. 집중력이 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느꼈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어려웠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으시면서 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잘 들었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은 말씀 듣던 중간에 이제 변화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개연성이 살짝 조금 떨어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좀 얘기가 구체성이 조금 더 있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체험하셨고 거기서 느꼈었던 것들이 어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자 하게 됐다라는 게 좀 더 구체적이었었으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한창 씨 이 끝나기 전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얼굴을 보면 박한창 씨 얼굴 보세요. 이 화면에 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 왜냐면 목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여러분이 예선을 할 때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기본적으로 얼굴이 딱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헤드룸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머리가 너무 이게 딱 붙어도 안 돼. 그러니까 딱 가운데쯤에서 한 여기에 요 정도 비율이 남고, 그리고 밑에는 또 안정적으로 한 상반신 정도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이 카메라 위치 조작을, 위치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 웃겨 보여.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러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좀 없어 보여. 그러니까 딱 그 얼굴의 위치가 영상의 중간에서 상단 정도에 딱 오게끔 그렇게 위치를 잘 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명이에요. 지금 보면 허이율 씨도 그렇고 얼굴이 완전 시커멓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온라인 연설되어 있는 이거 특별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시꺼매면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명을 내 영상 뒤에 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뒤쪽에 조명을 놓으면 얼굴로 빛이 비치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저 뒤에다, 여기 보세요. 저 일부러 뒤에다가 이렇게 조명 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이 조명이 내 얼굴을 직접 비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화면이 밝게 나오고, 그래야 청중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별거 아닌 건데 어쨌든 이거 하고 안 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현수 씨 연설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연설을 잘 하시는 분이고, 옛날에 그때 청소년 연설대전 나왔다 그러지 않았었나? 그때 중간에 드랍했지만 아마 그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약간 청소년 연설대전 스타일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정도의 그런 좀 따뜻하고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착한 얘기, 이런 걸로도 먹혀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제 이게 청소년들은 또 이런 얘기 듣고도 막 울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뭐 지금 어른들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고, 어쨌든 그런 어떤 성인들의 대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다들 각자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조금씩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까 말한 그런 굉장히 그 전현수 씨의 스토리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담겨 있고, 장애 요소도 있고요, 학교 폭력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라는 제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약간 종교적인 용서와 사랑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뭐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전현수가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장애와 학교 폭력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의 어떤 이런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는지. 그럼 그게 전현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게 우리 사회로 확대되려면 결정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대안학교가 핵심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대안학교를 불법화하고 있잖아요. 그 대안학교가 나는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를 대안학교에 가서 해결했는데 왜 내가 나온 대안학교는 여전히 불법 학교고, 나는 그래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되고 뭐 이러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뭐 학력 인정을 해줘야 된다든가, 뭐 그런 제도적인 대안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는 그런 어떻게 용서했다든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이 연설을 듣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자. 그 종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이었잖아요.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연설대전이라면 조금 더 이 사회의 어떤 변화, 구체적인 어떤 제도 변화, 정책 대안, 뭐 어떤 실천적인 어떤 지침, 이제 그런 해볼 만한 어떤 대안 제시, 뭐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이거 지금도 좋아. 지금 연설대도 굉장히 좋긴 한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이왕이면 그래서 아주 명연설을 한번 해볼 거면 그런 내용을 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현수 씨 말씀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초안을 사실 저도 이거를 되게 좀 급하게 완성을 했어요. 오늘 급하게 완성을 하고 나서 읽은 건데, 쓰면서 좀 두 가지 약간 갈림길에 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안전한 길이었고, 지금 제가 쓴 글처럼 그냥 삶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용기, 역경의 극복, 이런
글을 저는 조금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글을 과거에 써서 좀 더 성공 사례가 있고 좀 더 자전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안전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 길로 갈 것이냐라는 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OT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제를 장애인 인권과 삶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잖아요. 사실은 하나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걸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을 못 잡고 있다 결국은 제가 좀 더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두 개를 다 녹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좀 포커스가 안 맞을 것 같았고 일단은 그 어려운 길이라는 게 저는 장애인 인권 문제로의 확대랑 뭐 좀 혐오와 배척이 아닌 박애와 포용을 강조하는 그런 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좀 더 공익적 자전적인 글 대신에 조금 더 공익적인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다른 길을 택했지만 초안에서는 좀 더 모험적인 요소가 강한 글을 쓸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좀 저희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런 다소 뻔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대신에 더욱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사하고 어떻게 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저희 나이 때까지는 제가 쓴 거 정도도 사실은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 아는데 아, 좀 더 잘해보자는 거지.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거 웬만한 대회 나가면 이 정도로도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연설대전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하신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인들이 대회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아까 이제 박한창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간에 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연성을 좀 추가도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혹은 사회적으로 뭐가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한 뭐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대신에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제가 뭐 중간에 시계를 봤는데 약간 오바된 것 같거든요. 좀. 한 1분 정도 오바됐을 것 같은데 아마 대신에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좀 더 줄이고 대신에 대안이 뭐가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첨삭 때 한번 다시 발표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장님 뭐라고 해야 되는가? 유튜브 장도방송님, 네, 다음 유튜브 장도방송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근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한 7분, 8분 하는 거 아니었나요? 5분. 아, 길이가 5분이었어요? 5분. 아, 자, 준비. 일단 뭐 네.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 시작.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개혁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임진균입니다.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기득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평생을 기득권에 대항하면서 정치를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입니다. 우리가 국민분들에게 왜 기득권에 대항하고 기득권을 인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없느니만도 못한 무서운 관심입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해저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실제 현실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면서 한 정치인의 농간에 놀아나 자신의 정치적 제1 관심사를 반패미를 하는 수준이 딱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역시 청년이기에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득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패미고 반패미고 자시고 간에 기득권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대항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만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저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도 반패미만 중얼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43%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무려 2년 연속 세계 꼴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월급으로는 집 사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 파악은 못하고 유튜브에는 국뽕 영상이 벌람하고 청년들은 사회 불공정에 분노한다면서 반패미만 외치고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에 투표하고 당원 가입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분들이 집 하나 사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패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리니까 돈을 적당히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60살이 된다면 지금같이 돈이 벌 수 있을까요? 그때도 집 없이 매달 월세 내고 전세 생활하면서 사실 건가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갔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기득권의 말장난에 놀아나 반패미한다고 국민의힘이나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사망률 중 과반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이나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노인 상류층은커녕 노인 중상층이 되고 싶어하는 것도 큰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니까요. 이 43%의 현실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출생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기르냐면서 아이의 출산을 미루고 포기합니다. 아이나이라고 지원금 뿌리고 있지만 이런 세금 뿌리기는 단호하게 근절시켜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지원금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회 환경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득권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해도 눈치 안 보는 사내문화, 공공유치원으로 인한 육아 부담 완화, 불공정한 출발을 완화시켜주는 정책 보조, 훗날 아이가 취업이나 사업을 할 때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든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도 40살이면 퇴직하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해도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로 월급 사장하고 혹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득권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득권에 갈라치기에 이용당해서 좋을 건 기득권 세력밖에 없습니다. 반패미든 국뽕이든 당신들 원하는 대로 사회가 반패미 되고 국뽕이 되면 당신의 현실이 바뀌나요?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나요? 대기업 들어가고 결국은 치킨집 한다는 사회 현실이 바뀌나요?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이 짧은 글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망상으로 기득권에 이용당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58분 시간은 5분 정도 좀 맞추신 것 같아요. 자, 송소령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내용 자체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좋았고 그 내용이 많았던 게 단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규리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감, 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잘 들었고요. 일단 굉장히 뭔가 관심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큰 시각으로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는 일단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저도 물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혹시 청중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가 옳다 틀리다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내가 이러기 때문에 옳다라는 쪽으로 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엄청 페미니즘, 뭐 반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 뭐 논란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또 이게 어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괜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듣는데. 예.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았는데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하신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익숙하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이런 거죠. 이 기득권 세력에게 속으면 안 된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얽매이만 못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반팸이다. 반팸이만 외치면 뭔가 공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뭐 이준석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준석을 뒤에 염두에 두고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에 가입하고 있다. 이제 그런데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된다. 지금 노인 자살률이 43%에 이르는데 너라고 노인 빈곤 안 할 줄 아냐? 노인 빈곤율이 43%죠. 너라고 노인 빈곤 안 될 줄 아냐? 노인 중산층 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속지 말자.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그러니까 어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어떤 20대 이른바 이대남 현상, 반패미를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대남들을 비판하는 뭐 그런 연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입장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뭐 이 대회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뭐 이 대회 취지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고. 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 수용이 좀 부족하다. 제가 연설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좀 명연설 10개명 중에 반론 수용을 하고 재반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반론 수용이라는 건 상대방의 주장을 그냥 뭐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의 합리적 핵심을 받아들여서 소개해주고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얘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그러면 그가 상대를 어떤 적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비판하고 반박해도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예를 들면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페미가 문제라면 그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은 뭐야? 페미니즘은 좋다는 거야? 혹은 반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 합리성이 없나? 걔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페미니즘은 예를 들면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럼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기득권 정당이면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지난 4년간 그렇게 잘했나? 조국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론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건너뛰고 일단 무조건 저놈들은 나쁜 놈.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달려가니까 약간 중도층한테는 좀 어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입장인지 알겠는데 들어보면 제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앞에 나온 얘기가 뒤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줄이고 본인의 핵심 논리를 딱 정리하고 그리고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반론을 한 단락 수용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원래 주장이 더 맞다. 이런 식으로 반론 수용과 재반박의 요소를 좀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봐요. 지금 뭐 이준석 현상이 날리고 뭐 반페미니즘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연설 좋죠. 이 대회의 취지기도 하고 거기서 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연설은 연설로서의 어떤 그런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논리 구조를.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보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다가 중간에 약간 침이 마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아주 입에 쩝쩝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나도 사실 강의하다 보면 입이 마르면 가끔 그러는데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 의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영상 찍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연습을 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연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종원 씨. 자, 오종원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예. 지난 6월 25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기요. 제가 국민연금에 들어와 124번째 월급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1952년생 이정옥 여사가 120개월 수급 요건 충족해서 첫 국민연금 24만 원을 받게 된 날입니다. 아버지는 60세까지 한 번도 보험료를 안 내서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연금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런 관심이 제가 없었기에 확인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사한 때부터 보험료를 내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싸워서 몇 개월 안 냈는데 그만큼 수급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기초연금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인데 두 분이 받아 60만 원이 되면 좋겠지만 부부 감액 20%가 있어 48만 원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 24만 원을 이제 받으시니 두 분이서 72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매월 70만 원을 부모님께 꼬박꼬박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저는 매달 1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19만 원이 더해져 매월 38만 원이 납부되는 셈입니다. 만 60세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이렇게 냈을 때 만 65세부터 매월 지금 가치로 1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이 올라가고 받을 때 물가에 따라 올라가니 그때는 114만 원보다 좀 더 받긴 할 겁니다. 작년 출산율이 0.84라는데 연금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독일도 보험료와 세금을 더해서 연금을 주고 있고 2060년 GDP 대비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이 현재 유럽 수준보다 한참 낮은 11%로 전망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하지만 노인 부양비가 높으니 후세대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출산율,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성장률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훈남 윤범기 기자님도 저도 아내와 자녀가 없으니 출산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실천 가능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22년간 못 올린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합니다. 국회가 부담을 느낀다는데 건강보험료는 국회의 쟁점 없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격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아끼는 한 동생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느냐 물어보니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대출도 받으면서 살기에 언감생심이라 합니다. 저는 이 동생이 자기 개발해서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로 가기를 원하지만 현재같이 살더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현재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해라고 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의 삶은 더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 속에서 한 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 주식,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연결된 소수의 고임금자와 내수 시장과 연결된 다수의 저임금자로 구성된 대한민국은 모두가 불안 속에 살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내버려 둔다면 노후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사회적 논의기구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저는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모두의 노후가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우리 허유 씨,
허유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좀 약간 코미디적인 거를 살짝 반영을 하셔가지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고요. 그 윤범기 선생님이 첫째 날 말씀하셨던 좋은 연설문 10개명 이 기명이 다 반영된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시간을 지키느라고 조금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신경 써주고요.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친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되게 흥미있고 공감 가는 얘기라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중간에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바랬던 게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얘기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대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연금 개혁 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그 공단 직원으로서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긴 했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역시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전달이 이렇게 100%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적 합의만 되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조금씩 올릴 수 있게 하자. 그 얘기하고 그래야 빵꾸가 안 날 테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민연금 하나 올리려면 국회 통과해야 되고 보험료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올리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뭐, 올릴 수 있게 네. 이제 하는 기구 만들자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보험료를 좀 그 정부 재정으로 편성을 해서 그걸 좀 매칭해서 좀 더 내주자. 저소득층이 보험료 지원을 해주자. 뭐 두 가지 정책을 얘기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잘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좀 뭐랄까 아까 대리운전하는 그 동생의 입장에서라든지 뭐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쉽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원래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나 주제 자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히 사실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본인 얘기, 맞습니다. 아니면 후배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그래도 굉장히 잘 하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안 제시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거고 저도 뭐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셨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귀에 꽂아주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보험료를 높여가자는 것과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연금 지원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연금을 낼 수 있게끔 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이 본선 가면 이제 국회의원도 축사를 하고 그럴 텐데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 얘기 꼭 듣고 이제 법안에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이 또 이렇게 생산용 복지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4대 보험도 도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뭐 그런 정신을 뭐 완성하는 거라든가 뭐 있는 거라든가 뭐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뒷부분에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포인트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더 완벽한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선민 씨 아까 했나요? 김선민 씨? 아니요. 안 하셨죠? 예, 한번 해봅시다. 김선민 씨? 제가 이제 이거 작성해야 되는 거를 오늘 알아가지고 글보다는 약간 키워드 위주로 좋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적어놔서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거나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해보세요. 네, 준비.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청소년 청년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보단 안정성을 추구하며 교사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꿈에 대해서 연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치병 그리고 희귀병을 앓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삶과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학생은 어떠한 작은 우연한 계기로 인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잡게 되었는데요. 그 우연한 계기는 바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는 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닌 자신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그러한 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곧 경쟁이라는 학교 속에 경쟁 속에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몸 상태가 되지 못했음에도 어떠한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방금 얘기는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어떠한 학생들에게 꿈을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보실래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이 부분은 좋습니다. 약간 패스하고 네네. 네. 학생들에게 꿈을 찾기 위해 도와주기보다는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제도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는 약 5초간의 침묵을 가졌습니다. 이 5초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나친 경쟁이 아닌 방금과 같은 이 5초만이라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두뇌, 자신의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자신은 어떤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며 그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도 수영과 육상을 하며 손가락이 부족한 사람도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며 날개가 없는 인간은 하늘을 납니다. 과연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짧으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엔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청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저도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이 꿈이 있다면, 저와 같이 목표가 있다면,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열정이 있다면, 그 꿈이 진실된다면,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그 꿈을 향해 나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도선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해요. 예전에 아까 중간에 들었던 것 중에 경쟁을 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순간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고 신해철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그 유세 차량에 타서 했단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 지금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뒤처지는 사람한테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가자,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밟고 가야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밟고 가야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밟고 가야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금 전에 연사분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던져준 것 같아요. 돌을 던진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니라고. 마셨던 거는 뭐 계속 다듬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급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면 뭐 일주일 더 시간 들이면 뭐 커다란 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박한창님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김선미님이 되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잘 다듬으면 좋은 연설이 나올 수 있는 원석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이제 경쟁이라든지 그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사회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또 개인들한테는 그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그 너네들이 상황이 괜찮지 않느냐, 뭐 비행기도 막 사람은 날아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너네들은 뭘 하느냐라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중첩이 돼서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집중이 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제를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좀 더 연습을 해서 지금 약간 연습이 안 돼 계셔서 그런지 긴장한 티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서 잘 준비하면 좋은 연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같은 얘기인데, 일단은 원고를 완성을 하세요. 원고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자꾸 말을 버벅댈 수밖에 없는 거죠. 키워드 보고 하니까. 키워드 보고 매끄럽게 연설하는 건 진짜 프로페셔널한 방송인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뭐 그거는 진짜 손석희 같은 사람도 키워드 몇 개 띄워놓고 논리적으로 말 안 틀리게 안 씹으면서 쭉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원장을 만들어. 그래서 원고를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달달 외워. 그리고 나서 외워놓고 안 외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지.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머릿속에 대충 스토리라인 가지고 키워드 몇 개 보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그 프로 MC나 하는 거고, 벌써 연설대회에 나와갖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되게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연설문 쓰시라는 거고. 근데 지금 선민 씨는 그래서 안 쓴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 쓴 거니까 지금 충분히 남은 시간을 갖고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불치병, 희귀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좌절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영상을 보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막상 학교를 들어갔더니 학교에서는 그런 꿈을 쫓을 시간이 도대체 없어. 항상 끊임없이 그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꿈을 꿀 수가 없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학교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다 이렇게 꿈을 이루는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아니야, 꿈을 가져. 너도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연설인 거잖아요. 뭐 대충 스토리라인은 뭐 좋아요. 알겠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할 것이냐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간에 그게 애드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막 5초간의 침묵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기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5초간의 침묵과도 같은 그런 어떤 쉼이 필요하다. 뭐라는 거라면 그리고 이제 나는 잠깐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럼 차라리 그 5초간의 이게 뭐 잠깐 아까 까먹어갖고 애드립을 친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교육에 그런 5초간의 쉼이 필요하다. 어떤 중간에 어떤 쉬어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그거를 연설 주제로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려서 항상 입시 준비를 하다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에 집어넣어서 입시 준비를 하다가 1년 정도 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뭐 이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하자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제도적 대안. 그러니까 이 연설이라는 건 특히 이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 대안이나 실천의 방법 이런 걸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그걸 듣고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세상이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청소년 때가 아니라면 성인이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국민 안식년제 이런 거 주장한 정치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지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정부가 뭐 도와준다든가 뭐 고용보험에서 1년간 뭐 실업급여를 뭐 지원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휴식을 갖고 자기 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휴식의 시간이 인간에겐 필요하다. 뭐 그런 제안을 한다든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 꿈을 그냥 찾자. 꿈을 포기하지 말자. 이 정도 수준이 이거 청소년기 연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도 조금 더 고민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 좀 고민해 보시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박정훈님 아직 안 하셨죠?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애국자이자 똥수저 청년 가장 박정훈입니다. 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식인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린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서두에 소개드린 애국자 그리고 똥수저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정해주신 자격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자격을 갖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국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남 산청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로 운동하기 위해 유학 온 농구 선수였습니다. 3대 독자셨고 중고 대학 시절을 혼자 객지에 나와 사셨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는 할머님과 친척들이 하셨지요. 제게 할아버지인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가정을 꾸리고 10년 뒤 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형과 저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셨고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신 아버지는 몇 해 뒤 IMF를 맞이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부도수표를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는 빨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 평범한 가정에서 가정을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똥수저는 2021년 현재 상위 75% 이외 자산 1억 2,500만 원 이하 가구 연수입 2,5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이 정도면 개똥수저입니까? 저는 결혼 후 신앙을 믿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지저수저라고 나름 믿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요즘 친구들 말로는 욜로라고 하더군요. 고1 때 어떤 잡지의 영화배우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걸 핑계 삼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출해서 학교를 가지 않았지요. 사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등록금 부담드리기 싫었고 제가 배운 게 도대체 내 미래에 무슨 영향을 줄지 1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을 모으면 무언가 꿈을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돈은 절대 모이지 않았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똥수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와 똥수저가 된 제 자격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합당과 부당을 떠나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처럼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 미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득 수준을 떠나 어떤 부모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공통된 것이고 나 때보다 윤택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이 사회의 사각지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었다면 똥수저의 자격은 배제한 채 많은 애국자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 사회는 성장과 분배를 떠나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임대인과 임차인, 보수와 진보, 좌우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국가 존폐의 위기 속에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인 지금 새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위해 협력한 공을 세운 배달앱 운영기업과 배달라이더와 택배 관련 종사자분들을 치하하고 산재보험 지원과 적용을 위해 전속성 요건 완화 및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을 즉각 시행하기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주신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굶어 죽었습니다. 야당은 민심 위반의 기회를 노리는 야당,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야당이 아닌 민심을 다독이고 실패를 함께 수습하여 조언하여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민주의에 입각한 야당이 되어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시대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의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한 계획을 미래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시오. GDP의 5%는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주십시오. 기본소득보다 현행 공무원 가족수당처럼 유럽에서 시행 중인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의 학교 시간인 2시부터 7시 사이에 돌봄 공백을 지역 학원들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지원으로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교육비 지출 완화 및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현재 전세난 해결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과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대단위 주택 공급의 공백 기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매입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또한 수도권의 뉴타운과 4, 5, 6기 신도시를 발표하여 패닉바잉을 잠재워 주시고 90% 양질의 중소형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이생진망으로 좌절했던 서민과 지역구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부가적인 출산 촉진 정책으로 셋 이상 낳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게 20년 뒤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보다 상류층이 주로 입학하는 국제학교의 전액 장학금 지원으로 초중고 시절 외국의 혁신적인 교육을 받아 세대 간 계층 사다리를 놔주시고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버드, MIT 나와서 이 사회를 다스리는 변호사, 그것도 국제 변호사, 국회의원, 과학자가 되어 나라에 이바지하고 아버지 같은 어렵게 자란 아이들도 이 사회를 다스리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분명한 반대급부가 있음에도 나라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택지 소유 상한법,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바로 토지공개문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무려 연간 353조입니다. GDP 대비 5분의 1 수준의 막대한 자산소득이 생깁니다. 지금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했던 토지공개면 3법이 위헌이 돼도 안정적인 고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저성장 불평등 시대이고 4차 산업을 앞두고 고성장의 발판을 삼을 시대입니다. 자산소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자산으로 소득을 대체하여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주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불로소득 환수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10억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버블인 것입니다. 벤츠 타면서 자동차세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소나타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5년 단임의 기간 동안 급속한 변혁보다 국가의 체질 변화를 위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또한 생각이 다르다고 적폐로 몰지 말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2년 임기 단축으로 거대 여당과 제왕적 대통령의 견제와 우회 권력과 합치를 위해 의원 내각제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저는 저출생 고령화 의제를 빌어 청년 김대중의 5가지 한 중 아직도 이 나라에서 풀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현실에 대한 한을 풀고자 합니다. 저의 넋두리 같은 대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뽑힌 청년 당대표의 말처럼 다른 생각과 공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유수한 여성들이 사회에 빚도 못 바래고 10년 넘게 육아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사회가 아닌 아무 걱정 없이 상생과 공존의 안정감이 넘치는 마음이 넉넉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줄여 안정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의 의무를 국가가 덜어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저력인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1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박규리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은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발음이 되게 명확하셔서 저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발음이라든가 이런 성량이 좋으시면 이렇게 딱 귀에 딱딱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뭐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뭐 이제 윤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분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조금 집중력이 청중들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님의 목소리와 성량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반복해서 듣고 길어지면 좀 루즈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콤팩트하게 내용을 간결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현수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되게 좀 이 사회에서 좀 해결해야 될 여러 쟁점들을 좀 잘 짚으시고 해결책도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단점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정도 네 나머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된 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되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니까 9분 하셨어요. 9분 하셨는데 네. 저희가 5분 30초부터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분 연설이지만 좀 넘는데 만약에 5분 30초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10초당 뭐 10점씩 이렇게 촉점이 팍팍 깎이기 때문에 그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가지고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내용은 거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박정원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뭐 온갖 정책을 지금 다 얘기했구만. 윤봉기 기자님이랑 대선 리뷰를 하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대선 출마를 할 때 하시고 이 대회에 나와서는 5분만 얘기하셔야지. 그러려면 그 중에 하나를 잡아야지. 여기 보니까 알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보조금 지원하고 야당은 뭐 민심 뭐 실패를 수습해라 뭐 거기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그냥 온갖 분야의 정책이 다 나오니까 이게 뭐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잘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그 수많은 정책 중에 다 좋아요. 솔직히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다 얘기해 볼 만한 거리고 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향이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이게 어렵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빼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남기는 작업. 그게 이제 연설문을 쓰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초점 맞춰서
5분 정도로 절반 정도로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얘기 중에 구체적으로 뭐에 집중하고 싶은 것인지 잘 이렇게 보일 다운 우리가 이제 끓은 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거품이 가라앉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잘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해야 할 건 없나요? 아니 첨삭은 내용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뭘 첨삭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뭐 다 좋아요. 내용적으로는 좋고 저는 배달 라이더 부분 되게 좋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분들에게 뭔가 복지 혜택이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해서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 어찌됐건 일단은 뭐 내용상으로는 크게 나쁜 건 없고 내용은 좋으니까 취사 선택. 그래서 분량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뭐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창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오늘 그 청년 김대중 연설된 첫 번째 첨삭인데 어떠셨나요? 소감? 역시 혼자서 할 때보다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완점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 또 잘했던 점도 듣고 보완점도 들었을 때 되게 자신감도 붙으면서 또 개선할 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굉장히 느껴져가지고 기운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참석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율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더 분발해서 다음 첨삭 때 좀 더 완성된 그런 연설문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허율 씨는 다음에 할 때는 얼굴 앞에 조명 갖다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꺼멓습니다, 얼굴이. 이게 네. 화면 뒤쪽에 이 카메라 뒤에다가 조명을 두라고. 그래서 내 얼굴을 비치고. 있어가지고 네. 아시겠죠? 위치를 알겠습니다. 바꾸던가. 네네. 그다음에 김도선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요즘 되게 소중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부족한 점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번엔 좀 더 잘해야지. 근데 걱정이 앞선 건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오늘부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임진규님 유튜브 장도방송 임진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덕분에 저의 그 문제점을 좀 더 알게 되었고요. 그거 반영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종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이렇게 그 시간을 내주셔서 그 첨삭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기회였고요. 이렇게 이제 그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고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이거 제 거 하느라고 다른 분들 거 많이 못 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좋은 그 인연들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김선민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다들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내용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연설 대회보다는 어떤 제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고 다음번에는 그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같이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소령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송소령님 약간 딴 데 가신 모양이네요. 전현수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 몇 시간 한두 시간 짬을 내 가지고 급하게 좀 준비를 한 원고였고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글들을 토대로 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 재탕인 거고 좋게 말하면은
안전한 길을 가봤는데 뭐 나쁜 그렇게까지 이제 혹평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적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첨삭을 할 때는 이제 방금 전에 지적을 좀 조언을 해주셨던 것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더 고민을 하고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좀 글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규리님도 음소거 키시고 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 화면을 좀 보고 얘기해. 화면을 보고. 카메라 옆에 있잖아. 옆에 보면 컴퓨터 되잖아. 있죠. 네, 알았어요. 네, 다음에 꼭 이쪽으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지금 이쪽으로 짐이 너무 많아갖고, 네, 이쪽으로 보면 되죠. 뭔가 좀 납득은 안 되지만 예, 그런 네네. 걸로 하겠습니다. 할게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저는 이 한국말을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말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말하는 건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짧고 이렇게 간결하게 내 의도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생각했고요. 저도 사실은 일에 쫓기고 막 제 대학원 강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진짜 오늘 임박해서 막 1시간 전에 급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또 피드백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런 포인트에서 또 이렇게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우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것도 역시 공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 회에 다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오늘 윤 기자님 너무 수고하셨고 또 뭐 부족하든 아니면 넘치게 준비해 오셨든 준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네, 그다음에 박정훈님도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뭔가 한을 풀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을 풀으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송소령님 아직도 안 들어오셨나요? 송소령님 음소거 키시고 오케이,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현숙님 아까 옵저버로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발표는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감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음소거 키시고 네. 박현숙님, 네, 소감 어떠셨어요? 네네.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뭐 베이비 박스 이런 이야기부터 다 모두 하나하나 제 이야기 같고 또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저희 현 사회에 정말 이렇게 좀 개혁을 해 나갈 그런 문제라던가 이런 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송소령님 들어오셨네요. 송소령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자기 표현이 네, 소감. 자기 표현이 뚜렷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화면 좀 봐주세요. 가능하시면 화면 좀 다 켜주시고 화면 얼굴 나오게 켜주시고 앞에 봐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찍힌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2차 첨삭 아시죠? 토요일 아침 2차 첨삭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들어가세요.